민수야, 내 마누라가 내 통장을 막아버렸어. 은행에서 비밀번호가 3번 틀려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하더라. 민수는 윤희를 쳐다봤어요. 윤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통장은 제 명의예요. 제가 비밀번호를 확인한 거예요. 내 통장이 아니래요, 민수야.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된 거래. 그러니까 며느리 통장이지.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2025년 봄 따스한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타고 거실로 스며들던 아침이었어요. 24평 남짓한 이 아파트엔 이제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희, 남편 민수, 그리고 시어머니 박정옥. 윤희는 주방에 서서 각 구운 식빵을 하나씩 접시에 담았어요. 토스터기에서 갓 나온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윤희는 버터 케이스를 열어 칼로 한 숟가락 떠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터는 반만 발라야 한다. 시어머니 박정욱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68살 그러나 여전히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정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며느리의 모든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칼로리가 많거든. 요즘 민수도 배가 나왔더라. 윤희는 손을 멈추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10번째 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그동안 윤희는 이런 잔소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아니, 익숙해진 척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윤희는 버터를 절반만 발랐어요. 자신의 식빵에도 남편 민수의 식빵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욱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렸어요. 겉보기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죠. 그러나 윤희의 눈빛엔 미묘한 피로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피로는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아주 천천히 윤희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무게였습니다. 윤희는 결혼 10년 차였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처음 3년은 애써 노력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한약도 먹어봤죠.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윤희는 그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희는 회사 격리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어요.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보태고 주말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윤희야, 오늘 저녁엔 뭐 해 먹을 거니? 정욱이 물었어요. 윤희는 식탁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된장찌개. 근데 어제 두부가 남았으니까 그거 넣고 해라. 버리면 안 돼. 네, 그렇게 할게요. 이 대화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윤희는 묻지 않아도 정욱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고 정욱은 윤희가 그렇게 하리란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7시 30분이 되어서야 침실에서 나왔어요. 42살 중견회사 과장이었던 민수는 늘 아침에 느긋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9시였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식빵이네. 잘 먹겠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정욱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사에서 야근하니? 아니요,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저녁 같이 먹자. 윤희가 된장찌개 끓인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빵을 베어 물었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 아침 윤희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식탁이 곧 무너지리란 걸.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오후 회사 점심시간에 울린 한 통의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되리란 걸이요. 오전 8시 40분 윤희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저녁 7시까지는 들어와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밖의 공기는 언제나 조금 더 자유로웠거든요. 분당선 전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윤희는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월말 결산, 거래처 입금 확인, 그리고 오후에 있을 회의 준비. 그러나 윤희는 몰랐어요. 오늘 오후 자신의 삶을 뒤흔들 작은 이상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회사는 강남에 있었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업무는 늘 바빴습니다. 윤희는 경리팀 대리로 일한 지 7년째였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의 신뢰를 받았죠. 점심시간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윤희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윤희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어요. 은행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정욱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잔액 1,512만 원. 윤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죠. 문자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발신 계좌 윤희 본인 명의.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본인 명의? 윤희는 자신이 200만 원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시어머니에게 그런 큰 돈을 보낼 이유도 없었고요. 윤희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희는 황급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윤희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비빔밥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윤희는 오후 내내 그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윤희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해야겠다고. 그 작은 의문이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리란 걸 윤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윤희는 저녁 7시 정각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윤희가 아침에 끓여둔 찌개를 시어머니 정옥이 데워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죠. 응, 왔니? 민수는 아직 안 왔다. 야근한대. 네, 아까 문자 받았어요. 윤희는 핸드백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윤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문자 메시지. 윤희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발신 계좌 윤희 본인 명의. 분명 윤희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윤희가 가진 통장은 딱 2개였어요. 하나는 월급 받는 급여 통장, 또 하나는 생활비로 쓰는 입출금 통장. 그것뿐이었죠. 윤희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 파일 사이에서
통장 2권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며 계좌번호를 확인했어요. 문자에 적힌 번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이 계좌는 대체 뭐지? 윤희의 손이 떨렸어요.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번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윤희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실수한 걸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어머니가?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로 통장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에요. 윤희는 핸드폰을 들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본인명의 계좌를 조회해 봤어요. 역시 등록된 통장은 2개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계좌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되지 않은 건가? 윤희는 침대 끝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밤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정욱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희야, 밥 먹어라. 찌개 식겠다. 네, 지금 갈게요. 윤희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식탁엔 이미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혼자 먼저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민수 없으니까 우리 둘이 먹자. 너도 빨리 앉아. 네. 윤희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정욱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어요. 정욱은 태연하게 반찬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윤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냥 은행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될 일이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윤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밤 9시 30분 정욱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고요. 윤희는 문득 결심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고. 윤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욱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주무시는 모양이었죠. 윤희는 살금살금 정욱의 방 앞을 지나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이 집 구조는 특이했습니다. 베란다 옆에 작은 창고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엔 오래된 서류들과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공간이었지만 윤희도 가끔 청소할 때 들어가곤 했습니다. 윤희는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정욱의 방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반 위에 낡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하나씩 열어봤어요. 오래된 사진, 영수증, 그리고 통장 정리기.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통장 정리기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들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잠그고 윤희는 책상 위에 통장 정리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요. 윤희는 서랍에서 시어머니 명의 통장을 꺼냈어요. 정욱은 가끔 윤희에게 은행 업무를 부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통장을 맡겼고 윤희는 항상 원래 자리에 돌려놨죠. 그래서 윤희는 그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통장을 정리기에 넣고 윤희는 천천히 돌렸습니다. 드르륵 기계 소리와 함께 숫자들이 찍혀 나왔어요. 입금, 출금, 잔액. 윤희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윤희의 손이 멈췄어요. 입금 계좌 윤희. 윤희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윤희 명의에서 정욱 명의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윤희는 그런 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럴 돈도 없었어요. 그럼 이 계좌는 누가 만든 거지? 어머니가? 윤희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윤희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면 그건 명백한 명의 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윤희는 통장을 다시 정리기에 넣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놀랍게도 그 입금 내역은 2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200만 원씩. 윤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년이면 24개월, 200만 원씩이면 4,800만 원. 윤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윤희는 황급히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윤희야, 아직 안 잤어? 민수가 방문을 열며 물었어요. 윤희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야근 힘들었지? 응, 좀 피곤하네. 나 씻고 올게. 민수는 욕실로 향했어요. 윤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통장 내역뿐이었어요. 내일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은행에 먼저 가봐야 하나? 윤희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결국 윤희는 결심했어요. 내일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날 밤 윤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곧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리란 거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윤희는 결심했거든요. 오늘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경리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8시 윤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 정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탄 윤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엔 어젯밤 적어둔 계좌번호가 들어 있었어요. 9시 10분 윤희는 서현역 근처 은행 본점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대기번호는 3번이었어요. 3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방송이 울렸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제 명의로 된 계좌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윤희는 적어온 계좌번호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종이를 받아들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고객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직원이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이 계좌가 고객님 명의가 맞긴 한데요. 이 통장의 주 사용자는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거래 내역을 보니까 고객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윤희는 숨을 삼켰어요. 역시였습니다. 제가 이 통장을 만든 기억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일 경우 대리인이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해요. 윤희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이 윤희의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온 거예요. 이 계좌의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 자체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고객님께서 직접 입력해 보실 수는 있어요. 3번 틀리시면 계좌가 정지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원은 작은 번호 입력기를 윤희 앞으로 밀었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판을 바라봤습니다. 3번의 기회. 단 3번이에요. 먼저 시어머니 정옥의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입력했어요. 031. 삐삐삐 틀렸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더 기회가 있으세요. 직원의 말에 윤희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 민수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0709. 다시 틀렸습니다. 윤희의 손에 땀이 맺혔어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만약 이번에도 틀리면 계좌가 정지되고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눈치챌 거예요.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윤희는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0514. 띠링. 맑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윤희 명의의 통장, 그리고 윤희 생일로 된 비밀번호. 그런데 윤희는 이 통장을 만든 기억이 없었어요. 왜 내 생일이지? 윤희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무언가 훨씬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희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2년치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쭉쭉 뽑혀 나왔어요. 윤희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입금, 입금, 입금. 매달 200만 원씩 정확하게 2년 동안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현재 잔액은 4,300만 원.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윤희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시어머니는 윤희 명의로 이런 통장을 만들었을까요? 은행을 나온 윤희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는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는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윤희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아니, 먼저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그래야 민수도 정옥도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윤희는 알아야 했어요. 이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요. 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윤희의 마음속엔 겨울보다 차가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결심했어요. 이 집의 진실을 밝혀내겠어. 윤희는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은 낮잠을 주무시는 모양이었어요. 윤희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은행 거래 내역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4,300만 원. 이 숫자가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윤희는 결국 민수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니까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옥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윤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은행 갔다 왔어. 민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응?
무슨 일로? 저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윤희는 가방에서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내 명의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이야. 근데 나는 이 통장을 만든 적이 없어. 민수는 종이를 대충 훑어봤어요. 무슨 말이야? 내 명의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몰라. 그런데 이 통장에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어. 지금 잔액이 4천만 원이 넘어. 민수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깜빡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가 사용하신 것 같아.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입금 내역이 어머니 통장이랑 연결되어 있어. 은행 직원 말로는 주 사용자가 나 말고 다른 분이래. 민수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 오해한 거야.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이건 명백히. 야, 그만해. 민수가 윤희의 말을 잘랐어요. 엄마가 며느리 명의로 통장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이 예민한 거야. 엄마한테 괜히 오해 사서 분위기만 안 좋아질 텐데. 예민한 게 아니라고.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야. A씨.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무책임함이었어요. 민수는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는 법이 없었죠.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나 혼자구나. 윤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어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윤희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윤희는 난간에 기대어 멍하니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윤희의 시선이 옆 베란다 창문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정옥의 방이었죠. 창문엔 얇은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안에 불빛이 비쳐나왔습니다. 윤희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옥의 방 책상, 거기 놓인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봉투 위에 쓰인 글자가 윤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 원장.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 원장? 시어머니가 유 원장을 작성해 둔 거예요? 4천만 원이 넘는 비밀 계좌, 그리고 유 원장. 이 둘 사이엔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윤희는 복도로 나와 정옥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한참 뒤 불빛이 꺼졌습니다. 정옥이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윤희는 결심했어요. 조심스럽게 정옥의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는 숨을 죽였어요. 정옥의 방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윤희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살짝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책상은 창문 옆에 있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 원장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윤희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명백히 침해였어요. 하지만 윤희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윤희는 핸드폰 카메라로 봉투를 찍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봉투 위엔 정옥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유언장 마이너스 2023년 4월 작성. 2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 통장이 만들어진 시기와 일치했어요. 윤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집안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어요. 윤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 내가 반드시 밝힐 거야.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무너지리란 걸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 정옥이 먼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니. 응, 오늘 은행 좀 가봐야 해서. 그 말에 윤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은행? 정옥의 목소리엔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정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정옥은 외출했습니다. 윤희는 창문으로 정옥이 은행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옥이 그 통장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1시간이 지났어요. 윤희는 소파에 앉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정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행 다녀오셨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옥은 윤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희야. 정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은행 갔다 왔지? 네. 윤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통장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리게 입력했어? 계좌가 정지됐어. 그건 제 명의 통장이에요, 어머니. 윤희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명의가 내 거면 뭐 어때? 내가 관리하던 통장인데. 그럼 왜 제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옥은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일에 참견하고 그래. 참견이 아니에요. 제 명의니까요. 법적으로도 제 재산이에요. 그 말에 정옥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법? 이 집안에서 1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살면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법을 들먹여? 어머니, 저도 10년 동안 이 집에 돈을 보탰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도 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지.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명의로 몰래 통장까지 만드셨잖아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닥쳐. 그 순간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래요?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내 마누라가 내 통장을 막아버렸어. 은행에서 비밀번호가 3번 틀려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하더라. 민수는 윤희를 쳐다봤어요. 윤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통장은 제 명의예요. 제가 비밀번호를 확인한 거예요. 내 통장이 아니래요, 민수야. 정옥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된 거래. 그러니까 며느리 통장이지. 편의상이요? 윤희가 반문했어요. 2년 동안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제 명의로 관리하신 게 편의상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놀란 거예요. 4천만 원? 그래, 내 마누라가 내 재산에 욕심을 내는 거야.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침착했어요. 욕심이 아니에요. 제 명의니까 법적으로 제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머니께서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드셨다면 그건 명예도용이에요. 뭐? 명예도용? 정욱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 오늘 오후에 법률 상담 받으러 가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윤희는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고소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왜 제 명의로 만드신 건지요. 윤희는 방으로 돌아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 윤희는 강남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변호사는 윤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도용이 맞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건 불법이에요. 명의가 고객님이시니 그 계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윤희는 명함을 받아들고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정욱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민수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평화는 이미 무너졌다는 걸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어요. 집안은 냉전 상태였습니다. 정욱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윤희도 출퇴근 외에는 자기 방에만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희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8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욱이 벌써 일어나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윤희는 정욱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윤희는 다시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 윤희는 숨이 멎었어요. 정욱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윤희는 달려가 정욱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윤희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는 정욱을 급히 검사실로 옮겼어요. 윤희와 민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그럼 깨어나실 수 있나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곧 깨어나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정욱은 3인실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정욱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강인하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연약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윤희는 침대 옆에 앉아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작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냉전,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간 일, 그 모든 게 정욱에게 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오후가 되어서야 정욱의 눈꺼풀이 움직였어요.
윤희는 재빨리 정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정욱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정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희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는 집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옷가지를 챙겨오기 위해서였죠. 윤희는 병실에 남아 정욱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옷 좀 가져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윤희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집에 도착한 윤희는 정욱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환자복과 속옷을 챙겼어요. 가방을 챙기다가 윤희의 시선이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 서랍. 며칠 전 밤에 봤던 그 서랍이었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유언장.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에 종이를 꺼냈어요. 편지지 위에 정욱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나의 전 재산 중 절반을 며느리 윤희에게 상속한다. 이 돈은 원래 윤희 아버지의 사업빚을 갚기 위해 남편이 남긴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숨겼다. 윤희가 떠날까봐 두려워서였다. 윤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윤희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윤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윤희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남겼다는 거리요. 윤희의 아버지는 15년 전 사업에 실패했었어요. 그때 빚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갚아졌다고 하더군요. 윤희는 아버지가 스스로 해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윤희가 떠날까봐 두려워서였다. 그 문장이 윤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욱은 두려웠던 거예요. 윤희가 진실을 알고 떠날까봐요. 밤 9시 윤희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욱은 깨어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윤희는 의자에 앉아 정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봤어요. 정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빚을 갚아주신 거였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5천만 원이었어. 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거 우리 남편이 알았어. 그래서 몰래 도와드린 거야. 그런데 왜 제 명의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언젠가 나도 갈 거잖니. 그럼 내가 그 돈을 관리해야 할 텐데 내 명의로 해두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내가 진실을 알고 떠날까봐 무서웠거든. 미안하다, 윤희야. 윤희는 정욱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떠나요. 이 집이 제 집인걸요. 정욱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냉정이 봄 햇살처럼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병실은 고요했어요. 정욱과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정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알아. 너희가 결혼하고 아이가 없을 때 나는 속으로 실망했어.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윤희는 조용히 정욱의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이 집이 너무 쓸쓸하더라고. 그때 내가 있어줬잖니. 매일 밥 챙겨주고
저녁엔 같이 텔레비전 보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윤희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욱은 윤희를 바라봤어요. 그 통장 말이야. 원래는 내 아버지 빚 갚으라고 남편이 남긴 돈이었어. 5천만 원.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말했거든. 윤희한테 주게.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 윤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을 주지 못했어. 내가 그 돈을 받고 나면 이 집을 떠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숨긴 거야. 게다가 매달 200만 원씩 내 노후 자금도 그 통장에 넣었어. 언젠가 내가 죽으면 그 돈이 자동으로 내 거가 되잖아. 정욱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내가 알게 됐잖아. 나는 무서웠어. 내가 나를 떠날까봐. 그래서 화를 냈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윤희야. 어머니, 저는 안 떠나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요. 두 사람은 다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안도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병실에 왔어요. 손에는 죽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앉아봐라. 네, 엄마. 내 마누라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내가 윤희 말을 안 믿었잖아. 윤희는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 근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마누라한테 해라. 민수는 윤희를 돌아봤어요. 윤희야, 미안해.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약속할게. 윤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 편이기도 하니까 우리 셋이 다 같은 편이에요. 정욱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사흘 뒤 정욱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 어떻게 할까요? 정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당연히 내 거지. 명의도 내 거고 법적으로도 내 재산이야. 아니에요. 절반은 어머니가 쓰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이제 진짜 딸처럼 살고 싶어요. 정욱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중에서 일부는 기부하면 어떨까요? 시아버지께서 좋은 일 하셨으니까 그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남편도 좋아하실 거야.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욱은 통장을 윤희에게 건넸어요. 이제 이 통장은 내가 관리해라. 네, 어머니.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제대로 된 가족 되는 거죠? 정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그냥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며칠 뒤 윤희와 정욱은 1,000만 원을 분당 복지센터에 기부했어요. 독거노인들의 식사 지원에 쓰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약 100명의 어르신이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복지재단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정욱은 그 편지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희야, 우리가 좋은 일 했구나. 네, 어머니. 시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정욱이 말했어요. 윤희야, 이제부터 반말해도 돼. 네. 어머니한테요? 응, 딸처럼 지내자면서. 천천히 익숙해져 봐. 조금씩 익숙해질게요. 정욱도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요. 윤희는 깨달았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지만 그 너머엔 진짜 관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한 달이 흘렀어요. 분당의 아파트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와는 달랐어요. 억눌린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진짜 평화였죠. 5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희는 주방에서 식빵을 굽고 있었어요. 토스터기에서 갓 나온 빵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으론 따스한 봄 햇살이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윤희야, 내가 할게. 뒤에서 정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가 돌아보니 정욱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정욱은 윤희의 손에서 버터 케이스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식빵 위에 버터를 듬뿍 발랐습니다. 예전처럼 반만 바르는 게 아니었죠.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버터를 많이 발라야 맛있더라고. 칼로리는 무슨, 우리 맛있게 먹어야지. 정욱은 웃으며 냉장고에서 딸기잼을 꺼냈습니다. 윤희야, 내가 좋아하던 딸기잼 발랐어. 어제 마트에서 샀거든.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욱이 윤희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사온 거였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고마워요, 어머니. 뭘, 이것도 못 챙겨주나? 식탁에 아침이 차려졌어요. 버터와 딸기잼을 바른 식빵, 따뜻한 커피, 그리고 과일 접시. 민수도 침실에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와, 오늘 아침 푸짐한데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욱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인데 가족끼리 맛있게 먹어야지.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서로 묻고 답하는 진짜 대화였죠. 윤희야, 지난주에 복지센터 갔을 때 기억나니? 정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네, 어르신들 정말 좋아하시던데요. 우리가 기부한 돈으로 하루에 100명씩 식사하신대. 보람 있더라.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 좋은 일 하셨으니까. 정욱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와 정욱은 함께 주방에 섰어요. 예전엔 윤희 혼자 했던 일이지만 이젠 정욱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은 제가 풀게요. 그래, 나는 두부 썰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했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주방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랑 윤희 둘이 요리하니까 보기 좋네요. 정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윤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분당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많은 아파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윤희는 한 달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윤희는 은행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 하나로 혼란스러워했죠. 의심하고 화내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윤희는 진실을 마주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그리고 시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베란다 문이 열리며 정욱이 나왔어요. 추운데 여기서 뭐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윤희는 정욱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랑 제 이야기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이러지 못했잖아요. 정욱이 윤희 옆에 섰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참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좋아요. 진짜 가족 같아요. 우리 원래 가족인데 뭘. 정욱이 웃으며 윤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윤희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요. 내가 더 고맙지. 10년 동안 나 같은 시어머니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5월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다시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정옥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말하자 정옥과 윤희도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윤희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에 담긴 마음의 암호. 윤희는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헤맸어요. 처음엔 배신감에 화가 났고 의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라는 걸요. 통제와 잔소리로 표현했지만 그 안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희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는 것만이 며느리의 도리인 줄 알았어요. 진심을 숨기고 불만을 삼키며 살았죠. 하지만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의 약점을 보았고 상처를 나눴으며 용서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용서란 것도 그런 게 아닐까요? 비밀번호처럼 맞는 숫자를 찾아야 열리는 문. 두 사람은 그 문을 열기 위해 여러 번 틀렸지만 결국 찾아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열쇠는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진심으로 마주하려는 용기. 그것이 바로 열쇠였습니다. 윤희야, 왜 그래? 밥 안 먹고. 정욱이 물었어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먹을게요. 윤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가슴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때론 부딪혀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마음속엔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당의 그 작은 아파트엔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온 거였습니다.